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오늘은 지지고 볶는 여행, 지복행에서 조색춘과 사기정숙의 겐지스강 화장터 사건을 통해 여기에서 드러난 조색춘의 심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나왔었죠. 그동안 사기정숙은 격한 감정의 반동을 보여주며 함께하는 조색춘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피로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요. 반면 조색춘은 그런 사기정숙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색춘이 저렇게까지 속이 깊고 인내심이 강한 남자였냐며 호평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이를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사건이 나온 겁니다. 오죽하면 사기정숙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를 알겠다. 조색춘이 편집된 장면 속에선 계속 사기정숙을 자극하고 감정이 요동치게 만들어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은 지금 조색춘을 향해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저변에 깔린 조색춘의 심리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볼게요. 조색춘. 그가 사기정숙을 겐지스강, 그것도 화장터에 데려간 사건을 통해 우리는 냉담한 자기의 작동 방식을 낱낱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배려 부족이 아닙니다. 계산된 통제이자 도덕적 언어로 포장된 정서적 폭력이었죠. 그 구조를 해체해 볼게요. 정숙은 무속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화장터는 그녀에게 금기와도 같은 공간이죠. 하지만 조색춘은 그녀에게 겐지스강에 도착할 때까지 화장터 방문 여부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내내 겐지스강에 간다 만다 이야기로 조색춘은 마음을 졸였고 정숙은 계속 결정을 번복하며 화를 냈어요. 그만큼 겐지스강이란 공간 자체가 정숙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정숙은 자신들 외에도 많은 제작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상 더 이상 혼자 어깃장을 부릴 순 없다는 판단에 겐지스강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정숙이 얼마나 힘들게 수락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계없이 조색춘은 드디어 꿈의 여행이 실현되었다고 인터뷰했죠.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과는 조금 달랐어요. 사실 그전까지 정숙이 결정 번복으로 힘들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죠. 결국 이렇게 결정할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래도 일단 가게 되었으니 좋은 것 같다. 이 정도의 소감이었으면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그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기쁠 수 있지. 그래도 정숙이 힘들어하는 것도 조금은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보인 조색춘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삭제되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데에 대한 기쁨만이 보였거든요. 다음날 겐지스강을 돌아보고 카페에 들르는 동안 정숙은 그래도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일정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조색춘은 그녀를 어디론가 이끕니다. 도착해서야 정숙은 그곳이 화장터임을 알았고 크게 당황했으며 마침내 눈물까지 보이게 되었죠. 우리가 그녀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누누이 말했어요. 무속인이라는 직업상 겐지스강은 그녀에게 굉장히 힘든 영역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화장터라니. 흔히 무당은 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실제로 무속인들은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항상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며 노력한다고 해요. 하물며 장례식장조차 영적 부담으로 무척 힘들어하며 방문을 꺼리죠. 상문이라 불리는 영적 기운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색춘의 반응은 정숙이 힘들 걸 알고도 데려갔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여기서 고독의 1시간을 사용할 테니 내가 다녀올 동안 기다려라 하고요. 정숙은 화장터 근방에서 1시간을 보내라니 나는 그럼 공항으로 가겠다 라고 말해요. 이전에 예고나 미리 보기로 이 장면을 보았을 때는 정숙이 조색춘을 난처하게 하며 공항에 간다고 난리를 치는 걸까 했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이 짧은 사건 속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적 조작이 숨어 있었어요. 라캉은 말했죠.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타자를 자기 서사 속 도구로 만든다. 조색춘에게 정숙의 싫다는 말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아직 설득되지 않은 상태로 읽혔을 뿐이죠. 즉, 그는 정숙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미체계 안으로 흡수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화장터에 데려가면 힘들 걸 알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었어요. 조색춘의 내면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자기애예요. 다른 하나는 정숙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피로감이죠. 이 두 욕망이 충돌하자 그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둘 다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정숙을 속여서 화장터에 데려가면 외형상으로는 함께하는 파트너로 남을 수 있어요. 겐지스강에 가보고 싶은 자신의 욕망과 여행 중 함께해야만 한다는 룰을 모두 충족시키면서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제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분리선언을 할 수 있죠. 이건 애착 회피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보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피형 애착자는 감정적 친밀감이 높아지면 상대의 취약함을 이용해 거리를 만든다. 조색치는 정숙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정당화한 거예요. 그는 정숙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정숙이 먼저 자신을 떠나도록 유도한 겁니다. 라캉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건 타자의 욕망을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결별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주체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의 이별은 연민의 탈을 쓴 처벌입니다. 그는 정숙의 예민함, 불안정함, 감정적 요구가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정숙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만든 겁니다. 조색친의 행동은 표면상 여행 동행의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통제 실험이었어요. 그는 정숙의 금기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 관계에서 그는 정숙의 불안정함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걸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TV 매체를 통해 노출시켰어요. 게다가 이번 화장터 사건에서는 그 불안을 이용했죠.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는 죄책을 피하고 동시에 통제력을 과시했어요. 정숙이 난감해하며 화를 낼 때 그는 고독의 1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마치 게임에서 필요한 포션이나 카드처럼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정서적 거리두기를 합리화하는 장치였습니다. 네가 정 힘들면 혼자 있어. 나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할 거야.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고통보다 나의 서사가 중요하다. 상대의 고통은 그의 스토리에서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조색친을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너무 약합니다. 방송 편집된 장면만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보인 그의 언행에는 비감정적 관계 조율력 또는 도구적 감정 조율 능력이 엿보이죠. 그는 감정 폭발이나 폭력 없이도 상대의 고통을 계산적으로 설계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기애용보다 더 깊은 정서적 냉담의 차원입니다. 조색치는 정숙의 고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지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비동반적 인지공감이에요.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은 다릅니다. 인지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정서공감은 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죠. 조색치는 정숙의 두려움, 불안, 직업적 금기를 이해는 했지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감정을 예상 가능한 반응 데이터로 취급했어요. 이 지점에서 울겠구나. 이 타이밍에 힘들겠구나. 그는 미리 계산했고 그 결과를 고독의 1시간이라는 명분으로 관리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 변수로 다루는 태도예요.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의 도구화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존재가 있죠. 그는 정숙이 울 것을 알았고 울게 만들었으며 울고 난 뒤에도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이 3단계가 모두 의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하죠. 조색치는 정숙의 신체적 정신적 불안을 인간의 한계로 실험해보는 과정으로 포장했어요. 그 행위가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과정을 완수했다는 자기 효능감에 더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서적 냉각을 동반한 자기애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 서사의 장식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일석이조였던 겁니다. 조색친의 욕망은 자유예요. 정숙과의 관계에서 계속 예민한 타인을 돌보며 피로를 느꼈던 그는 마지막 여행에서 강한 해방 욕구를 느낍니다.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부정해야만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정숙이 안 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의사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려 했어요. 결국 그는 자유를 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숙의 자기결정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즉 자유를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역설적인 이기심이죠. 라캉의 말처럼 욕망은 타자의 결여를 통해만 충족된다는 구조를 완벽히 보여줍니다. 조색치는 정숙이 없는 상태,
즉 정숙의 의사가 무시된 상태에서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숙을 침묵시켰습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선택권을 빼앗고 상황을 통제했죠. 이러한 유형의 인간의 본질은 충동적 폭력이 아니에요. 정서 제거 후에 논리적 실행력에 있습니다. 조색츠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숙의 고통을 예상했고 그 고통을 상황의 일부로 수용했어요. 그는 힘들 걸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던 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정서의 제거 후에도 계획이 지속되는 구조예요. 냉담한 실행력이죠. 그의 머릿속엔 정숙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지만 그 문장은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판단 아래 삭제되지 않고 보류되었어요. 이건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기능이 논리적 효율성 아래 억제된 상태입니다. 그는 죄책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죄책이 행동을 멈추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죄책은 그저 처리해야 할 감정적 데이터일 뿐이에요. 조색츠는 정숙의 무속적 금기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불신이나 무신론적 태도가 아니에요. 타인의 신념이 나의 계획을 제한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상태죠. 그는 신앙, 믿음, 감정, 공포 같은 비이성적 요소를 자신의 합리적 세계관 아래 종속시켜야만 안정감을 얻습니다. 즉, 타인의 신념을 침묵시킴으로써 자기 확신을 강화한 겁니다. 이건 라캉이 말한 구조 그 자체예요. 타자의 결여를 통해 주체가 존재를 확인한다. 그는 정숙의 불안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확신을 현실화시켰어요. 이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존재의 통제 행위입니다. 조색츠는 정숙이 화장터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숙의 신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을 택했어요. 상대의 신념을 깎아내리면 그 신념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죠.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이런 인간은 상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를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서사로 포장하죠. 조색츠니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정숙을 화장터에 데려가면서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명분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숙을 혼자 남겨두고 자신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죠. 이건 함께함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그런데 조색츠는 이 버림을 성찰의 시간으로 미화했어요.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도 작동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폭력적 행위를 필연적 문화체험으로 재구성했어요. 인지부조화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조색츠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대신 신념을 왜곡했어요.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자기 정당화가 완성됩니다. 그는 정숙의 고통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재해석하고 자신은 그 과제를 제시한 엄격하지만 현명한 멘토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심리적 마술이죠. 라캉은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지만 조색츠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을 타자에게 강제하는 구조예요. 그는 정숙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정숙이 이걸 원할 것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맞춰 행동하죠. 이건 타자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정숙은 조색츠의 세계관 속에서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조색츠이 부여한 의미를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숙이 싫다고 말해도 조색츠는 그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치환해버려요. 냉담한 자기애자는 감정을 느끼는 언어가 아니라 도덕으로 대체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감정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덕의 외피 속에서 자신의 죄책을 무효화시킵니다. 결국 죄책 대신 의미를 택한 거죠. 그게 냉담한 자기애자의 윤리적 왜곡이에요. 나는 상처를 줬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조색츠는 정숙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화 예고에서 보면 그는 정숙을 두고 돌아섭니다. 실제로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아직 모르죠. 결국 정숙에게 돌아와 그녀를 달래며 같이 공항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정숙을 내버려둔 채 혼자 화장터로 갈지는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습으로 보았을 때 조색츠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되 느끼지 않는 존재예요. 그의 이기심은 단순한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세계가 정리되어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유지한 것은 도덕적 자기 이미지와 계획의 완수예요. 타인의 영혼은 그 과정에서 변수로만 존재했습니다. 조색츠는 자신을 인내심 많은 남자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의 도덕적 자기애의 중심축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남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정숙의 고통을 도구화했어요. 통제 불가능한 감정,
즉 정숙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는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이건 회피형 애착자의 고전적 방어 기제예요. 조색츠는 정숙이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거부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숙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주는 순간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한 적은 없는가? 의미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정당화한 적은 없는가? 조색츠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비슷한 구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서사 속으로 흡수시키는 순간 우리는 조색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타인을 자기 서사의 배경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인식하고 멈추고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적어도 타인의 영혼을 실험도구로 삼은 자기애적 인간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조색친이 남긴 건 의미 있는 여행이 아니라 정숙의 깊은 상처와 자신의 완벽한 자기서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세계에서 정숙의 고통은 데이터였을 뿐 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디 지금은 스스로 성찰하고 많은 바를 느꼈으면 좋겠네요. 정숙의 눈물과 함께 깊은 여운이 남는 회차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복행 프로그램에서의 조색친에 대한 분석을 마칠게요. 영상에 공감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